안녕하십니까 변호사님. 안녕하세요. 법도사 옥변 정진의 옥성기 변호사입니다. 반갑습니다. 변호사님,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되게 엄청 많을 것 같은데 범인을 고소하고 싶은데 범인의 신상 정보를 몰라.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. 이런 경우가 되게 많을 것 같은데 변호사님이 말씀해 주시는 범인을 고소하려고 하는데 범인의 신상 정보를 모를 때 어떻게 해야 하나 그게 궁금해서 찾아왔습니다. 예, 항상 제가 뭐 하는 게 고소장 작성하는 법에서도 얘기했고 했는데, 일단 범죄 사실을 특정하는 것, 특히 일시 장소를 특정하고 그 범죄 행위와 관련해 증거를 확보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하는데,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? 인적사항이겠죠. 인적사항인데 그 인적사항을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그 핸드폰 번호 외에 많이 확보하는 게 중요하죠. 그게 차용금 사기인 경우에는 차용증을 작성하면서 그 사람한테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한다든가, 그 당시 아니면 주소, 그 주민등록증을 확인한다든가 해야죠. 사전에 어떠한 이 사람이 나한테 범죄 행위, 이런 사기를 치지는 않겠지만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서 그 사람의 인적사항은 기본적으로 확보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. 그게 민사든 형사든 그렇고, 만에 하나 그런 자료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하면은 오히려 그 상대방한테 개인정보보호법으로 해서 처벌받을 수 오히려 있는 그런 경우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그런 것들을 미리 사전에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게 더 중요하고요. 미리 예방해가지고 그런 범죄 행위를 하거나 아니면 소송이 가능한 법률 행위 내지 거래를 하는 경우에 그에 대비해서 그 사람의 인적사항하고 그 핸드폰 번호를 확보하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. 그 다음에 원시적으로 불가능한 경우가 있겠죠. 특히 그런 건 이제 SNS 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데, 그런 것들은 이제 최대한 특정을 해가지고 형사 고소하는 방법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그 사람의 이름은 모르지만 이 사람이 닉네임을 어떤 걸 활용을 해가지고 하고 있고, 이 사람에 대한 주소나 이름이나 이런 건 특정할 수 없지만 이 사람을 처벌해달라고 주로 하는 게 정보통신망 개인정보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이런 걸로 해가지고, 그 SNS 관련 명예훼손 이런 것들은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특정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형사 고소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범죄 장소를 특정하고 증거를 모으는 게 가장 중요하고, 인적 사항을 모를 때는 본인이 찾으려고 한다고 하면 개인정보의 위반이 될 수 있으니 수사기관에 맡기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다. 네, 그렇습니다. 네, 그리고 SNS 익명범죄 같은 경우는 그런 게 더 어렵기 때문에 이제 최소한 특정을 해서 고소를 해야 되겠죠. 좀 명쾌한 답변이 나올 줄 알았는데 그래도 이게 피해자분들은 들어도 좀 아쉬울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만큼 우리나라가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게 추세고 그러한 법이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그 법을 위반하지 않고 하려는 방법이 이와 같다는 그런 취지입니다. 개인정보를 해주기 때문에 조금 한정적일 수 있다.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걸 미리미리 본인들이 적극적으로 확보를 해야 된다. 아니면은 그러니까 스스로 자발적으로 그 상대방으로 하여금 자발적으로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. 그렇지 않으면은 오히려 그 상대방이 어떻게 이런 것들을 확인했냐 하면서 문제가 되고, 그런 것들을 만에 하나 소위 말하는 흥신소나 이런 데서 알게 되면은 오히려 본인들이 더 문제가 될 수 있다. 그런 취지입니다. 선생님, 제 주변에도 그렇고 뉴스나 이런 곳에서도 이런 사례들이 되게 많아요. 그러니까 돈을 소액이든 거액이든 빌려줬는데 돈을 못 받았다.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나? 돈을 빌려줘 못 받은 경우 어떻게 받아낼 수 있는지 변호사님께서 그 해법을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 돈을 빌리면서 그 채용증 등을 받았다면 간단히 할 수 있는 방법은 민사소송으로는 지급명령하는 방법이 있고요. 그 다음에 소장을 작성해서 대여금 청구 소송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. 그리고 그 형사적으로 처벌 가능하다면 형사 고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. 먼저 이제 민사소송의 경우에는 돈을 빌린 사람이 자기 명의의 부동산, 아파트나 아니면 예금 채권, 동산 등 해가지고 재산이 있어야 됩니다. 그러니까 그렇게 지급 명령을 받거나 아니면 대여금 청구 소송을 해서 승소를 했다 하더라도 그걸 결국은 판결 내지는 지급 명령에 의해서 강제 집행을 하게 되는데, 그 본인 명의의 재산이 없다면은
돈을 받을 수가 없게 되겠죠. 그래서 항상 그 대여금 청구 소송의 민사소송의 경우에는 그 사람 명의의 재산이 있는지 여부가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이런 경우에 지금 본인 명의에 재산이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사실상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돈을 빌렸다면은 차용금 사기로 이제 형사 고소를 하게 됩니다. 그리고 그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돈을 빌린 것이 객관적으로 입증이 돼서 재판을 받게 되면, 기소가 된다면, 형사 재판을 받게 된다면은 가해자 즉 피고인으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그 원금 상당, 돈을 빌린 그 대여금 상당액을 반환받음으로써 합의금 명목으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그 형사 합의를 받으면서 돈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. 돈을 빌려줬어도 상대방이 돈이 있어야 돈을 받을 수 있다. 그러면은 방금 이제 차용증 얘기를 해주셨는데 혹시라도 차용증을 안 썼을 때는 어떻게 대처할 수 있을지 알 수 있을까요? 그럼 그 본인 특히 개인 대 개인으로 하는 경우에는 차용증을 작성하는 게 원칙이고요. 그게 안 되면은 그 카톡, 요새 하는 카톡이라도 해가지고 돈을 언제까지 빌릴지, 그 다음에 이자는 줄지 안 줄지, 언제까지 변제할지 이런 것들을 특정해가지고 그 차용증에 준하는 그 어떤 내용이 있어야 되죠. 그리고 원칙적으로는 현금으로 주면 안 되고 본인 그 사람 명의의 계좌로 주는 게 또 중요할 것 같습니다. 왜냐하면 내가 돈을 빌려줬다는 사실을 입증을 해야 되는데 민사소송을 하든 형사고소를 하든 간에요. 그런데 그러한 차용증 외에 그러한 그 입금증도 중요한 자료가 되기 때문입니다. 차용증을 대체하려면은 뭐 이제 카톡 내용도 있어야 하지만 어쨌든 간에 디테일한 내용이 있어서 차용증에 준하는 내용이 있어야 한다. 네, 어떤 용도로 준다는 것도 되게 중요하죠. 공장에 사업을 하는 사람이에요. 그래가지고 월 현금 흐름이 한 2천만 원 정도 매출이 일어나고 또 그 매출이 일어나면 만큼 나가는 비용이 한 1,500만 원이에요. 그래가지고 500만 원 가지고 자기가 뭐 수익으로 삼는 사람이에요. 그러던 중에 갑자기 돈이 들어와야 되는 상황에서 돈이 안 들어와가지고 일시적으로 뭐 500만 원을 빌린다든가 1,000만 원을 빌린다면은 그거는 이제 뭐 변제 가능하고 변제 의사나 능력이 있겠죠. 근데 어떤 사람이 이 사람한테도 A라는 사람한테도 500만 원 빌리고 B라는 사람한테도 1,000만 원 빌리고 C라는 사람한테도 2천만 원 빌리고 어떤 사람한테는 1,000만 원 해가지고 한 10명한테서 그런 식으로 그 비슷한 시기에 한 10명 이상한테 그런 일을 했다. 그러면은 그게 이제 소위 말하는 사기죄가 성립될 여지가 있겠죠. 그래서 뭐 이건 우스갯소리인데 그 친구지간에 뭐 200만 원, 300만 원, 뭐 내지는 1,000만 원 이런 거는 정말 안 갚을 수 있다는 걸 전제로 해서 본인이 이 정도는 돈을 못 받아서 상관없다는 마음으로 빌려주는 게 원칙일 것 같습니다. 네. 자세한 설명 감사합니다. 제가 마지막으로 이거 좀 개인적으로 좀 궁금한 건데 길거리에 가다 보면은 이제 돈을 찾아드립니다, 뭐 돈을 받게 해드립니다라는 그런 명함 같은 게 뿌려져 있는 흥신소 홍보 문구나 전단 같은 걸 본 적이 있어요. 혹시 그런 흥신소를 이용하는 거는 크게 상관이 없을까요? 그런 것도 당연히 이제 문제가, 저희들이 개인정보보호법이라는 걸 제정을 해가지고 시행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함부로 그런 인적사항 등을 확인하는 것도 쉽지가 않을 뿐만 아니라 대법이나 하여튼 채권 추심과 관련된 다 그 소정의 법에 의해 가지고 그 등록이 돼서 그러한 업체들만 할 수 있는데 아마 그렇게 지금 이렇게 광고판으로 해가지고 돈 받아줄 수 있다고 하는 데는 다 정식으로 등록이 되거나 그 인허가를 받은 업체는 아닐 것 같습니다.